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이제 시험 보셨고 오늘 월요일이라 월요일날 이제 해설을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카톡도 많이 받았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려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생님들 궁금증 좀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새롭게 또 교육학을 아니면 임용을 시작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자세하게 이게 답이다. 이게 풀 센턴스 문장이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어떤 문제고 어떤 접근이 필요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출 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5일인데 23일 날 실시한 문제고 저도 한 2시 30분 정도의 문제를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신 이제 그 문제를 보고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경력교사와 신인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일단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형태의 문제죠.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대화 형태는 많이 연습을 하셨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게 지문이 글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주는 힌트가 엄청 자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시간을 뺏겼을까? 그것도 많진 않아요.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과방평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험생이나 강사가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고맙죠 뭐. 고마운 걸 찾아야지 어떻게 지났는데. 그래서 사철학이나 생활지도 상담이면 더 울었을 텐데 물론 똑같아요. 마음만 그런 거지. 이 상태평가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과방평행이고 심리는 빠졌으니까 가장 메인한 영역에서 출제가 된 문제이고요. 경력교사랑 신인교사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이 15점이었다든지 444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기출과 똑같은 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과방평행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제시문도 순서대로 읽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예측하고 연습하고 들어가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사례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유와 함께 적어줘야 돼요. 제가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요. 사례, 이유, 이것과 함께 이런 것들은 조건이 좀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례랑 이유가 1점, 1점. 그럼 교육철학과 관련된 사례, 교육철학과 관련된 이유. 요게 순서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심리학과 관련된 사례, 또 사례 하나, 학습심리학과 관련된 이유. 그러니까 사례 하나, 이유 하나, 사례 하나, 이유 하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도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 교육 철학이랑 학습 심리학을 거꾸로 썼다. 순서를 바꿔 썼다. 그치만 괜찮다고 했죠. 순서대로 서술해주는 게 정석이지만 내용이 그 문단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거는 괜찮다. 원래는 순서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철학과 관련된 사례 이유, 학습 심리학과 관련된 사례 이유가 있는데 잘 보면 조건이 또 있어요. 어디 또 있어요. 이게 3주 동안 잡혀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주는 밥과 주는 간식을 먹으면서 한자 한자 다 한 글자 한 글자 쉼표까지 검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죠.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근거를 좀 뜯어와서 바탕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제시문에 있죠. 뭐랑 뭐가 3개가 나와요? 교과, 학습자, 사회.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씩을 교육 철학이랑 엮어서 사례 이유, 엮어서 사례 이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제시문에 있는지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제시문에서 여기 있네요.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 2가지와 교과에 대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3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타일러 모형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더. 몰랐니? 자, 한 번 더 알려줄게.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 이렇게 왜 반복을 해줄까? 요게 조건이니까 요거를 넣어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 쓰실 때 순서 철학에 관한 거 2개, 심리에 관한 거 2개이고 사례에 교과, 학습자, 사회 중에 한 가지를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유는 연습을 많이 했던 거라서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이제 수능기출 7월 15일 날 연습 비슷하게 했었는데 철학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 뭐죠? 가치. 그러니까 철학에서는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내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쓰셔도 사례와 이유가 드러나면 점수를 받겠지만, 좀 쉽게 점수를 받으려면 사례가 한 문장, 이유가 한 문장 하면서
철학이니까 가치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고요. 저는 지금 교과로 썼잖아요. 교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협의회를 통했는데 협의회를 해봤더니 요즘 애들이 기초소양 교육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기초소양을 좀 더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 목표에 반영했어요. 그럼 왜 반영했을까요? 가치가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 답안도 가치라는 단어, 교과나 학습자나 사회와 관련된 거. 요게 들어있으면 정답이 돼요. 괜찮을까요? 넘어가요. 그러면은 학습심리학은 이제 교육심리학이랑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제 교과, 학습자, 사회인데 이제 학습자로 썼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이 있죠. 이거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이 정도 배울 수 있어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가 쓴 답안처럼 진단평가를 볼 수도 있고 생활기록부를 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사례니까. 아무튼 학습자와 관련된 거 하나, 교과, 학습자, 사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은 학습심리학, 이거 공부 많이 했죠. 할 수 있냐, 달성할 수 있냐. 그래서 수준이 달성 가능한가, 요런 거가 들어가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인데 요거를 조금 조건을 잘 맞춰서 써줘야 되고 교과, 학습자, 사회 중에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답이 될 수 있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은 레이저로 쓰고 있어. 높았잖아. 근데 이제 시험이 지나고 보니까 써줄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재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교재에서 사회, 학습자, 교과 이런 거 연습했었고 제1회체, 제2회체 이런 걸 했는데 따로따로 연습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합쳐져 있다. 철학을 물으면서 이 중에 하나 땡겨 쓰고 심리를 물으면서 이 중에 하나 땡겨 쓰는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 철학 가치, 교육 심리 달성할 수 있는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우리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총 정리하는 날 만다라트 정리할 때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교과, 학습자, 사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써주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에 기출이 나온 거다. 사실은 타일러 이 부분 물어본 적 없지만 타일러를 물었다는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냈던 7월 15일 문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과, 학습자에 대한 연구, 사회에 대한 연구, 교과의 전문가의 재현이라는 교육 목표 설정 원천으로부터 잠정적인 교육 목표가 도출되는데 이러한 교육 목표는 체를 통해 걸러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체 이런 거 얘기되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방법.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센. 누구나 이제 에디가 나올 거야. 딕과 캐리가 나올 거야. 이쪽으로 초점을 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나센이 너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조나센이 또 나오죠. 그래서 조나센이 지금 나왔어요. 조나센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이라는 거 하나, 역할 한 가지, 모델링 이외의 그러니까 모델링은 안 돼요. 모델링 빼고 교사의 지원 활동 두 가지.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이 제일 쉬워하신 문단이었어요. 비교적. 물론 주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조나센의 모형을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조나센이 어떤 모형인지 여기 다 줬어. 무슨 모형이래요? 구성주의래. 그러니까 구성주의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특성. 그 문제의 역할. 요거를 써주면 되고요. 공부를 하셨다면 모델링, 스캐폴딩, 그죠? 코칭 스캐폴딩은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변별도를 주지 못하는 문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이제 구성주의라는 거 한 가지 찾아야 되고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그러니까 모델링은 안 된다는 거. 요거 모델링만큼은 거르겠다는 거. 요런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의 특성 다양하죠. 구성주의니까 비구조적이다. 또 복잡한 문제, 정답이 다양한 문제, 맥락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구성주의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거 있죠? 그래서 여기 꼭 이 조나센의 모형이 아니어도 구성주의를 배우셨다면 PBL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구성주의의 문제의 특성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 다 답이 되겠죠. 당연히 협동이 가능한 문제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은 뭐지? 역할은 뭐야? 그래서 문제라는 애가 도대체 이 전체 학습에서 무슨 일을 하냐? 얘가 새로운 학습을 유발한다. 지식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학습을 유발해준다. 학습을 주도한다. 주도한다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재밌고 실제적이고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져오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문제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라고 했어요. 요게 조금 걸리는 내용인데 첫째 코칭이다. 둘째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쓰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례라고 했기 때문에 코칭이 뭔지만 좀 써주면 돼요. 그렇다고 엄청 자세한 사례를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칭이 뭔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언어로 학생들이 뭔가 수행을 할 때 뭐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스캐폴딩으로 학생이 뭐 어려워하는 경우에 한시적인 도움을 잠깐 주는 것을, 그게 사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부여는 좀 필요하다. 명칭만 던진 것은 감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A로 무엇을 의미한다. 뭐 B로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충분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나쌤 모델을 많이 안 봤는데요. 사실은 구성주의의 바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주의를 알면 쓸 수 있다.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과제다. 이게 역할에 해당하는 거고요. 비구조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6월 25일 날 강의했던 PPT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별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문제 별표도 있고 모델링은 안 된다 했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스캐폴딩, 코칭 요거가 됐죠. 정확하게 여기 기출이었는데 또 기출이 났죠. 그래서 기출이 요거니까 요거까지 공부하셨을 텐데 조금 더 쉽게 난 내용이 되겠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공부하고 너무 기출 중에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는 막 제가 이 모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뭘 보고 또 생각나서 쓰셨다고 얘기하시냐면 결국에 내가 인지적 도제이론 공부하면서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도제이론을 잘 기억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이것도 결국에는 구성주의라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 평가 가겠습니다. 평가가 좀 어려웠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 영화 중에서 이렇게 뒤를 가면서 찜찜한 영화가 있어요. 처음에 행복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찜찜한 그런 오싹한 그런 영화처럼 처음에는 괜찮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뒤에 가니까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교사가 언급한 준거 참조 평가에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 가지 써봐라.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을 3가지 써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재에서 공부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더라도 제게 아니라 뭐 여러 다양한 교육학 공부를 가졌다 하셨더라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준거 설정 방법? 나 본 적이 없는데. 평가의 기본 가정? 나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서 힌트를 뽑아내야 돼요? 제시문입니다. 그렇죠? 제시문에서 뽑아내야 돼. 내가 어차피 내 머리에 없어. 교재에 없대. 그러면 제시문이죠.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에 힌트가 있긴 있어요.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않지요. 그러니까 힌트는 한 개 줬어요. 성취 수준이라는 단어를 던져줬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 단어 자체는요. 그죠? 그리고 하지만 점차 나아질 거다. 더불어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 힌트 안 줬어. 그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너가 알아서 지어서 써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선을 그어놓고 푸셨으면 좀 시간을 줄였을 것 같고, 이 성취 수준이 나왔으니까 요런 게 있었죠. 성취 수준을 뭘 보냐. 여기 문제의 답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려질 것 같은데 밑에 엔고프 북마크 이런 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교육평가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런 답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쓰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교사가 될 거지 뭐 연구하는 사람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안은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있잖아요. 그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취 수준이 있었으니까 걔를 데려와서 국가수준 성취 기준을 분석한다. 뭐 재구성한다. 또는 학습자가 도달 가능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파악한다. 우리 애들이 뭐 요로 하면 2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걸 파악해서 수행의 수준을 좀 등급화해보자. 요 정도까지 하면 A, 요 정도 하면 B, 이렇게 C, D, E 나눠본다. 이거 어디서 보셨죠? A, B, C, D, 1로 구분하는 거 교재에서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성취평가제 내용을 떠올렸다면 성취 수준과 같이 풀 수도 있는 그런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성취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준거 참조평가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325쪽 교재에 보시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면서 등급을 나누고 성취평가제가 곧 준거 참조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만다라트 주제 1번 설명할 때는 백워드로 연결해 놓긴 했는데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된다.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들어오면 그럼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려면 먼저
성취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취 수준을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취 기준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교육평가를 위한 기본 과정은 도대체 뭐냐. 근데 저는 답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시험도 다 보고 나왔는데 뭘 또 알아봐. 몰라도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쓴 답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다 답으로 해주겠죠. 성태재 선생님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교육평가의 권위자라고. 그래서 그분의 책 그대로 가져왔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평가를 위한 기본 과정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학습자의 잠재력, 개발 가능성, 교육평가의 대상과 자료의 무한성, 시간의 연속성, 평가의 종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2개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밑에 2개는 좀 쉬울 거예요. 평가를 연속해서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죠? 종합적인 거는 맨날 한 거지. 인지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의적인 것도 보고 심동적인 것도 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교육평가 책 중에 제일 무거운데 626쪽이에요. 그 중에서 몇 쪽에 있냐면 28쪽하고 30쪽에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이제 교육평가란 이런 거야 이렇게 소개하는 사실은 지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소홀하고 서로 다루지 않고 이런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 첫 번째,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인간은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전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은 인간 발달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교육평가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쓰신 분은 극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첫째다. 둘째는 교육평가의 대상과 자료는 무한하다고 앞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행위, 대상, 자료도 교육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업을 관찰한 것도 평가가 될 수 있고 시험을 본 것도 평가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동이 그린 가족의 그림도 가정 환경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 그림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분석함은 물론 때로는 가족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학생들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은 평가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넓은 내용 이죠. 셋째는 좀 나아요. 힘을 내세요. 셋째는 갖다 쓸만한 내용이었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셋째, 평가는 1차적으로 실시하고 종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하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속적 또는 연속적인 평가로서 평가 대상의 변화에 따른 성장, 발달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런 내용 썼으면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 교육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한다. 교육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필 검사에 국한되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관찰, 면접,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다양한 평가 방법을 쓰면 좋다.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기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고 뭐 교사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평가할 때 총합 평가의 결과에 의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진단, 형성, 총합 평가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4가지가 성태재 선생님 책에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세희 선생님의 책을 이제 근거로 보면요. 이 내용만 318쪽이에요. 우리 교재가 지금 메이저가 360인데 얘가 평가만 318쪽. 그 중에서 얇은 편에 속하는데 또 앞쪽이에요. 5쪽이나 6쪽에 보시면 성태재 선생님의 4가지를 일단 다 설명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거가 되니까 정답이 되겠죠. 5번째는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평가는 더 나은 교육활동의 효과를 이끌고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만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안 돼요. 평가 대상의 성장, 발전 돕기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 매몰되면 안 되고 따라서 교육평가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이해 대상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거 모르는데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썼어. 그럼 되겠죠. 요거를 근거로 평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답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얼굴이 다 다양하듯이 답안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학자 이름이 없어요. 그쵸? 그 제시문에서 성태재 이론에 근거하여, 뭐 홍세희의 이론에 근거하여, 아니면 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자 이름이 없으니까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타당하게 서술하면 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동안 쓰실 수 있는 거 좀 쉬운 걸 생각해 보면 일제식 지필평가 지향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가의 종합성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평가 수시로 해라.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평가의 연속성 요런 게 있고요. 아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많이 했어요. AOL, AFL, ASL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뭐 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는 이 책에서 별로 강조가 안 됐죠? 책에서 강조된 거는 학습을 위한 평가.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나 뭐 학습 자체가 평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썼어도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 부분에 걸려들어서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점을 받아봐야 돼요. 문제가 굉장히 열려있어요. 어디까지 받아줄지는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있긴 있지만 학자 이름이 없다, 이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얘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아까 보여드린 거, 이 책을 다 공부한다, 내가. 다시 과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626쪽 앞에 있는 8쪽, 요거를 다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다시 공부하라 그래도 제가 수험생이어도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회법이 있다. 전공법은 안 하고 쉽게 공부하면서 답을 두드려 맞추는 방법은 만약에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총론인데요. 총론에 해당하는 평가 부분을 잘 읽으면 뽑아서 쓰면 답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론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거에 근거하여 썼어도 다 답으로 해줘야 되죠.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근거 있는 문서니까요. 공식 문서니까.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 개선해라. 뭐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뭐 이런 말이 들어있고요. 학습자의 결과만 보지 말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확인해가지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을 함양해라. 그러니까 학습과 성장을 위한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는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만 하지 말고 정의적인 것도 해라. 종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뽑아 써도 3개 중에 2개는 두드려 맞추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쓴 그 우리의 역량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렇다. 자, 근데 작년 시험은 보고 나와서 고양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놈의 캣이 뭐냐. 그 고양이를 내가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올해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은 돈가스가 뭐냐. 그 돈가스를 내가 어떻게 까치를 튀기는지 뭐 말라 먹는 사진 내가 이걸 케찹 바르든 막 모든 욕과 관련된 돈가스와 관련된 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까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을 하나 써주세요.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2가지 해주세요. 수험생의 99.9%는 새로 봤을 거예요. 제 책에는 없고요.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다시 넣으라 그러면 안 넣을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안 넣어. 소신으로 안 넣고. 책에 있는 책들도 있겠죠. 그럼 그 책들은 아마 상권, 학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뭐 상권이 한 800쪽, 뭐 학원이 한 700쪽, 도합 1500쪽. 요 중에서 까치에 관한 거는 1줄, 아니면 2줄, 아니면 반 페이지. 요 정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몰랐으니까 돈가스 욕을 한 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 너 나 몰라? 책에 없는 것 같아? 그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 제시문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시문을 봐야 돼. 그래서 이거 출제한 사람도 이걸 외우고 쓰라고 했을까? 아닐 거예요. 제시문을 보고 읽어내는 문해 능력을 말한 거죠. 문해력. 여기 있어요.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경력교사가 말한 거를 보세요. 이와 관련한 능력을 뽑아내세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으로 가봤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적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능력이 3번 나오네요.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이 있을 거고요.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안 알려줘. 안 알려주는데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른다고 칩시다. 카치가 몇 개를 얘기했을 것 같아, 능력으로. 3개. 능력이 3개니까 3개를 얘기했어. 진짜 맞아, 그죠? 첫 번째는 기술적 능력. 2번째는 상황 파악 능력. 3번째는 모르지만 맞춰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번째는, 맞아요. 3번째를 맞춰야 되는데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무엇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사람을 넣어서 사람과 관련된 능력으로 지어쓰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 능력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인자로 바꾸겠죠. 그럼 인자가 들어간 능력을 쓰면 대부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게 휴먼 스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AI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대인적인 기능, 대인관계 능력, 대인적 기술, 대인적 능력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 막 EQ, IQ 할 때 EQ에서 어디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와 관련된 능력을 추측해서 쓰면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제시문을 봤으면 어떻게 될 만해, 그죠? 물론 이제 이런 맑은 정신으로 봤으면 보였겠지만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추운데 앉으셔서 하니까 힘들어서 또는 당황해서 안 보였을 수 있는데 안 보였다 하더라도 이 1점이 그렇게 뭐 큰 변별을 줄 수 있을까? 난이도 자체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추측해서 풀으라고 한 것도 맞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교사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그럼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죠. 동료 교사를 일단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 능력이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해내는 그런 거를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해줘야 되고 사례처럼 보이게 써줘야 돼요. 교육행정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만능 답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뻔한 답안. 그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쓰는데 뭐가 들어가요? 동료 교사.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료 교사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다음 사람과 관련된 거 들어가니까 서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막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따뜻한 내용을 하나 넣어준다. 그럼 또 수업 나눔도 괜찮겠네요. 수업 나눔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나눔 해. 그래서 수업 공개를 했어요. 그럼 보고 그냥 돌아갔어. 이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좀 살리려면 동료 교사와 비공식적인 수업 나눔. 선생님 좀 수업 좀 봐도 돼요? 그래 보고 배워.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몰라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인 조직 수업을 나눔으로 하면서 문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키운다. 요렇게 좀 꾸며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만다라트 주제 1번에 보시면 동료 장학이 있는데 그중에 멘토링도 답이 괜찮겠죠. 멘토링을 하면서 동료 교사를 멘토링을 하면서 뭐 공감을 이뤄내고 유대감을 하고 자기 장학은 좀 어렵겠죠. 혼자 하니까. 컨설팅 장학은 이거는 좀 어렵죠. 교사학습 공동체 이거 너무 괜찮죠. 리더십을 공유하고 좋은 정답이 되겠죠. 수업 나눔 이거 괜찮죠. 지구자율 장학도 공부했는데 괜찮죠. 다른 학교에 가서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친분을 쌓고 뭐 공부를 하고 그죠? 마이크로 티칭이나 뭐 임상 장학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가서 사람다운 기술. 그래서 이게 왜 빠졌을까? 이게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론이 엄청 오래된 이론인 것도 맞고요. 그 공부하신 리더십 이론 중에서 리더는 좀 타고난다. 옛날 이론이잖아요. 리더가 타고나. 리더가 타고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타고나냐 하는 그 특성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도는 많이 높지 않은 이론이라서 추측해서 썼어야지만 전공 공부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카츠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사무적인 능력, 인간관계 능력, 상황 파악 능력 이렇게 3가지로 보았다. 여기서 사무 능력이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 방법, 기술을 활용한 능력이라면 인간관계 능력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의 능력과 판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근데 리더 특성론은 이제 한계점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이 책들이. 그러니까 살짝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축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이 내용만 한 480쪽입니다. 그 중에서 94쪽 딱 한 페이지에 제일 밑에 쬐끄맣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아쉽고 근데 또 이런 부분을 다 넣어야 되냐? 이제 그러면은 교재가 300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럼 교재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과정으로 제가 문제 낼 때 주로 뽑아오는 것이 책들이 이론서들이 600에서 한 500에서 800쪽가량 돼요. 책들이. 책을 딱 던지다가 제가 잘못해서 발등에 책이 맞으면 발등이 엄청 아파요. 책상에 책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다 하면 던진다고요. 제 발에 맞아. 그럼 엄청 아프고 멍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좀 600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교육과정이 600쪽인데 얘네들을 다 잡아내려면 5권을 봐야 돼. 그럼 3000페이지. 방법, 평가, 행정. 그럼 5개 주요 영역만 공부했으니까 15,00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다 걸러내려면 교육, 사회, 사철학, 생활지도 상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1점 정도는 추측해서 보는 그 접근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 교재는 이제 내용만 366쪽밖에 안 돼요. 교재가 작고 이 작은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서 제시문을 읽어야 돼, 자세히. 오늘 보면 제시문을 읽어서 답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쓰는 연습, 사고력 문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문제가 읽고 쓰는 문해력, 소설가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읽고 쓰긴 쓰는데 시험 문제를 잘 읽고 시험 문제 조건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는 시험용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46회 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한 모의고사가 46회고 문제집을 이제 좀 더 연습했어요. 17회 정도. 그래서 합쳐보니까 딱 숫자가 63빌딩. 63회. 보이나요? 오늘 여기 블라인드를 가려서 안 보여요. 63빌딩이 돼요. 그래서 63회를 꾸준히 주고받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문해력을 길러서 푸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했잖아요. 자세하게. 떠나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면접 공부. 하나도 간점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깔끔하게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